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정신분석 이론 중에서 그 리비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무의식과 전의식과 의식에 대한 의식구조에 대해서 살펴봤고, 또 뭐 성격구조의 원초와 이드와 에고, 자아 에고, 그 다음에 초자아 슈퍼에고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 프로이드가 주장하고 있는 심리성적 발달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구강기와 항문기와 남근기와 잠복기와 그 다음에 생식기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리고 이제 방어기제의 10가지 억압, 투사, 퇴행, 고착, 또 반동형성, 부정, 대치, 합리화, 동일시, 승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신분석 이론에 대해서 중요한 요소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정신분석 이론을 아동상담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요. 정신분석 이론을 암만 잘 알고 있어도 아동상담에 적용을 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동상담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첫째, 상담 목표입니다. 프로이드에 의하면 인간의 문제는 인생 초기의 경험에서 비롯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 자신을 억압했던 무의식적인 갈등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정신분석적 상담은 이러한 무의식을 의식화함으로써 개인의 성격 구조를 바꾸고 자아를 강화시켜서 현실에 바탕을 둔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정신분석 상담의 중요한 목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상담자는 내담자의 과거의 경험과 갈등에 대처하는 현재 방법 간의 연관을 찾아서 내담자가 이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상담 목표를 갖고 우리가 적용해야 된다. 무의식을 의식함으로써 개인의 성격 구조를 바꾸고 자아를 강화시켜서 현실의 바탕을 둔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 둘째는 과거 자신을 억압했던 무의식적인 갈등을 이해하는 것. 이건 모르는 사람 많아요. 과거에 왜 지금 현재의 행동이 이렇게 문제 행동으로 나타나는가가 전문적인 상담가가 상담을 해보면 과거 그 내담자 자신의 그러한 억압했던 무의식적인 갈등들이 반드시 내재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 속에 아이가 있는 거예요. 어른 속에. 어른이지만 그 속에 아이가 있는 거예요. 아이. 그 아이 때의 좀 문제가 있었던 상처들, 이런 것들이 트라우마가 돼서 성인 때까지 그 성격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담자의 과거의 경험과 갈등에 대처하는 현재 방법 간의 연관을 찾아내서 내담자가 이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하도록 하는 것, 이 세 가지 상담 목표를 갖고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담 기법은 자, 첫째, 꿈의 분석입니다. 내담자가 꾼 꿈을 통해 내담자의 무의식적인 소망과 욕구, 두려움 등을 드러내고 이를 통찰하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기법입니다. 자, 상담자는 내담자의 현재 꿈의 내용에서 상징들을 발견하고 그 의미들을 밝혀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꿈의 의미들을 파악하고 그 요소들을 해석함으로써 내담자들은 무의식적으로 억압되어 있던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이를 통해 새로운 통찰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내담자가 자꾸 막 꿈속에서 고통을 당한다든가 많은 괴로움을 당한다든가 같은 꿈들을 반복적으로 꾼다든가 이러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꿈의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새로운 통찰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연상인데요. 정신분석 상담의 주요 기법으로 무의식적인 소망이나 갈등, 동기 등을 알기 위해 사용되고, 과거 경험들을 회상시키고 억압되어 있던 감정들을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연상이죠. 이 자유연상은 상담자가 내담자로 하여금 소파에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을 억압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자유롭게 얘기하도록 격려해야 하며, 자유연상의 흐름이 방해되지 않도록 내담자의 뒤에 앉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자유연상이 진행되는 동안 상담자는 내담자의 무의식에 갇혀있던 억압된 것들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내담자로 하여금 의식하지 못했던 근원적인 역동을 더 잘 통찰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의식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자유연상에 해당하는 기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해석입니다. 해석은 상담자가 내담자의 꿈이나 자유연상이나 저항 등에서 나타나는 행동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담자에게 설명하고 명료화하는 것입니다. 상담자는 해석을 통해서 내담자가 더 많은 무의식적 욕구나 감정 등을 끄집어내도록 촉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석은 상담자가 내담자의 문제 원인에 대한 평가의 근거에서 이루어지며, 상담자는 내담자가 해석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내담자의 준비성 정도를 잘 파악하고 그 시기를 잘 선택해서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석을 할 때 내담자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고 그 해석을 자신의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때 해야 합니다. 우선 표면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차차 내담자가 갈 수 있는 범위까지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석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저항의 분석과 해석입니다. 자, 내담자가 상담을 하게 되면요, 반드시 저항을 하게 됩니다. 자, 저항은 상담 시 내담자가 억압했던 무의식적 감정이나 경험을 의식의 표면으로 가져오는 것을 주저하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유연상이 되지 않고 중간에 중단되거나 치료 시간에 오지 않거나 지각하는 그런 등의 행동을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상담자에게 비협조적인 행동들을 하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저항이라고 말합니다. 프로이드는 저항을 억압된 감정이나 충동이 의식화되려고 할 때에 생기는 불안을 방어하려는 아동의 무의식적인 역동이라고 보았습니다. 이건 뭐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똑같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방어나 또 뭐 저항들이 생기게 되는. 상담자는 내담자가 저항을 보일 때 그 저항을 지적해야 하고 내담자가 직면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상담자는 저항에 대한 해석을 통해 내담자가 저항의 원인을 인식하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내담자가 억압되어 있던 무의식적인 감정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
굉장히 두렵지요. 예? 두렵다 보니까 이 두려운 것을 피해 가려고 비협조적인 행동을 하고 주저하고 또 상담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저항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전의의 분석과 해석입니다. 자, 내담자가 상담자와의 관계를 통해 무의식 속에 억압해 놓았던 것을 행동으로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어렸을 때 부모와의 관계에서 느꼈던 감정을 상담자에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담자의 현재에 미치는 과거의 영향을 통찰할 수 있는 정신분석의 주요 기법이기도 한데, 상담자는 전의에 대한 해석을 통해 내담자를 고착시키고 정서적 발달을 지연시키는 과거의 갈등을 통찰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상담자가 과거 자신이 가졌던 중요 인물에 대한 감정을 내담자에게 보이는 역전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담자의 인식을 통해 역전의를 극복하거나 예방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담자가 남편의 외도 문제로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남편의 외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한 흥분과 또 막 그 감정의 그 분노가 일어나게 될 때에 이 상담자도 남편과 문제가 있었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 과거에 남편이 외도를 했었던 그런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상담가가 과거 자신의 남편이 행했던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이게 역전이가 돼서 그 내담자의 문제가 자신의 남편의 문제로 다가와서 같이 내담자와 함께 그 남편을 나쁜 사람, 죽일 사람, 용서 못할 사람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이건 전의와 역전의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담가가 이 내담자의 문제가 상담자에게 전이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감정적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상담자의 그 문제로 인해서 그 내담자가 상담자의 그 문제가 역전이 돼서 함께 그 문제를 막 성토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면 그 상담에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이제 성인 상담을 해보면 나타나는 현상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동 상담에서는 좀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정신분석 이론에 대해서 쭉 상담 기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까지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2절인데요. 제2절은 좀 시간이 아무래도 많이 다뤄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2절은 우리가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이 정신분석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습득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나중에 면대면 수업을 할 때에 좀 이것이
부모 상담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도 또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기회가 되면 더 자세하게 적용하는 방법들을 함께 디스커션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동중심 이론은 우리가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이 상담 이론은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아동 상담에 있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사용하는 부분들 또 적용하는 부분들 실제적으로 기법을 써먹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자기 것으로 삼질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 시간마다 강의를 들을 때마다 자기 것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걸 한번 강의 듣고 여러분 것 뭐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큰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상담을 석사를 전공하고 상담을 박사를 전공해서 상담을 오래 한 사람들도 이러한 부분이 내 것이 되기까지는요 수없이 많은 훈련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문 상담가가 되려면 저같이 상담학 박사 학위를 갖고 전문 상담가가 되려면 슈퍼비전을 받아야 돼요. 슈퍼비전을 하고 임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의사들이 그 레지던트 과정을 밟고 이렇게 수련 과정을 밟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상담도 정신세계에 대한 그러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수련 과정을 밟아야 되고요. 많은 시간들을 수백 시간 수천 시간을 훈련을 해서 그 자기 것으로 삼아야 훌륭한 상담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절대 그 유능한 상담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꼭 명심하시고요. 이 상담 기법 한 타임 한 타임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자기 것으로 확실하게 삼고 숙지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공부를 철저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정신분석 이론 한 가지만 그냥 했으니까 여러분 그 정신분석 이론 한 가지를 딸딸 외우고 인지하고 또 여러분 것으로 삼아서 그 누가 물어봐도 척척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또 그 아동중심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도 건강하시고 빨리 5월달 정도에는 이제 이 코로나가 종식돼서 여러분 얼굴 보면서 수업을 하는 것이 얼마나 또 기다려지고 기대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서로 만나서 얼굴 보면서 웃기도 하고 또 재밌는 디스커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함께 수업을 했으면 하는 소망을 가집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또 한 주 동안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